남편은 저에게 하늘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언어장애가 있는 데다 고아원 출신이어서 사회생활이 쉽지 않았는데 그런 저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했는데 20년 넘게 친아들처럼 키운 의붓아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길거리로 내쫓은 겁니다. 저기요, 아빠 장례식도 끝났는데 우리가 더 볼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 그게 무슨 말이니? 명철아? 아이, 짜증나 정말. 새엄마 말 그렇게 더듬는 거 제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 줄이나 알아요? 아, 미안해. 내, 내가 당황하면 말이 더 잘 안 나와서. 아빠 때문에 새엄마 보고 살았지. 저는 애진작 그쪽이랑 연 끊고 싶었어요. 3일 시간 줄 테니까 집에서 나가줘요. 뭐? 3일? 어머님, 이 돈 가지고 나가면 어디 반지하 원룸은 하나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더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제가 23살에요. 죽은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남편에게는 전처가 이혼하면서 두고 간 5살짜리 아들이 있었고요. 저는 어린 나이였고 처녀 몸으로 시집을 왔지만 의붓아들 명철이를 제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다 하고 헌신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남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를 집 밖으로 팽개치듯 내쫓는 명철이었어요. 명철아, 내가 지금 나가면 날 보고 어찌 살라고. 새엄마 손재주도 좋고 하니까 뭐 말해야 하는 일 아니면 돈 벌 일은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건물 청소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도 가끔 업장에 나와서 청소 도와주셨잖아요. 어디 건물 청소부나 그런 일 알아보세요. 식당 설거지도 괜찮을 거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저는 의붓아들 내외가 저를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내쫓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살아생전에는 유별난 효자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기본은 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아빠,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이거 저랑 집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용돈 좀 준비했어요. 너무 빠듯한 녀석들이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아유, 아버님도 참. 아버님 평생 명철씨 위해서 일만 하셨고 어머님도 우리 명철씨 친아들처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는데 저희가 이 정도도 못하겠어요? 안 그럼 저희가 사람이 아니죠. 그러냐? 마음 씀씀이가 아주 이쁘구나. 나야 돈 아쉬운 사람도 아니고 너희가 준비한 용돈은 이 사람에게 줘도 되겠지?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새엄마 드리는 게 아버지 기쁨이시기도 할 테니까. 여보, 이거 애들 성의 생각해서 얼른 받아요. 아니, 내가 이걸 다요? 아휴, 고맙다, 명철아, 선정아. 남편 살아생전에는 저를 어머니 대우를 하는 아이들이었죠. 20년 동안 키운 정이 있었기에 그런 식으로 아들 내외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하면서 새로 큰 집을 마련해서 합가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상속세니 뭐니 그런 걸 걱정한 남편이 집 명의를 의붓아들 명의로 해주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아들이 나가라고 하니 꼼짝없이 집 밖으로 내팽개쳐지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수중에는 남편이 통장에 남겨준 몇천만 원의 돈이 전부였어요. 서울 집값이 금값보다 더 비싸진 지 오래라 적은 돈이 아니었음에도 서울 하늘 아래 제대로 된 방 한 칸 얻기 힘든 돈이었죠.
게다가 그때 저는 자궁에 근종이 생겨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수술비니 병원비니를 처리하다 보니 돈은 또 금세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겨우 수술을 받고 서럽게 울면서 혼자 퇴원을 하고 반지하 원룸에 들어온 날, 문득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울다 잠이 들었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꿈에 나오는 아저씨 한 분이 제 이마에 손을 얹고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 꿈에 가끔 나오는 그 아저씨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희 아버지라 믿고 있어요. 무슨 근거도 없는 믿음이냐 할지 모르시겠지만 지난 43년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아주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겪고 있거나 앞두고 있을 때면 꼭 제 꿈에 나타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 하늘에서건 어디서건 나를 걱정하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자. 죽을 용기로 한번 다시 살아나 보자. 그런 각오로 저는 일자리를 찾았고 말을 안 해도 되는 직업을 알아보다 보니까 도배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고아원 퇴소 후 힘들게 먹고 사는데 급급하느라 그 꿈이 멀어져 버리긴 했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는 취미로 틈틈이 집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도배일이 물론 그림 그리는 일은 아니었지만 뭔가 손으로 하는 일이라는 게 제 적성에 맞았죠. 페인트 칠하는 일도 같이 배워서 겸업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도 안정적이고 여자 혼자 살아가며 밥벌이로 삼기에 나쁘지 않은 직업이더라고요. 그날은 500평 대저택에 도배공사를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오늘 가는 집이 아주 평수 넓은 대저택이야. 얼마나 넓은데요? 집이랑 정원이랑 해서 500평이 넘고 방도 8개래. 작업이 쉽지는 않을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가자고. 네, 걱정 마세요. 도배일을 같이 하는 사장님과 그 대저택에 도착해서 트럭에서 내리는데 저택 안에서 가정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저희를 맞더라고요. 오늘 도배하러 오신 분들이세요? 예, 저와 여기 여자분 그리고 좀 이따 남자 한 명이 더 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듬거림을 최대한 감추려 노력하며 가정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먹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경악스럽다는 듯 입을 틀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가정부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죠. 제 물음에는 대답도 없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회장님,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제발 1분 1초라도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전화를 걸더니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가정부였어요. 그 통화를 하는 중에도 제 얼굴을 아주 뚫어질 듯이 쳐다보는 가정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정말 대체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저희 직원이 뭐 실수라도 했나요? 여기 집에 도착해서 인사 나눈 일밖에 없는데 왜 그러세요? 같이 도배일을 하는 사장님도 알쏭달쏭한 얼굴로 가정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기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일이라서요. 조금 있으면 저희 댁 회장님이 도착하실 거니까 그때 말씀 듣는 게 나을 것 같군요. 그러면서 발을 동동거리며 골목 어귀를 쳐다보는 가정부 아주머니였어요. 한 10분이 흘렀을까요? 골목 쪽에서 차 소리가 나더니 아주 삐까번쩍하고 으리으리한 벤츠 한 대가 집 앞에 와서 서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리고 차 문을 열어주자 회장님으로 보이는 반백의 노신사가 차 안에서 내렸어요. 그리고요,
회장님이 도착한 순간 상상 초월의 대반전이 펼쳐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대반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냐고요?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 제가 왜 이런 표현까지 쓰는지 공감하실 거예요. 반백의 노신사,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충격을 먹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뚫어지게 제 얼굴을 보면서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라고요. 저기요, 그쪽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저는 한지라고 합니다. 지, 네가 우리 딸 지희가 정녕 맞는 거니?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와라 끌어안는 회장님이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그 회장님을 밀쳐낼 수밖에 없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요? 지희 씨는 고아원 출신이고 날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지희는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지희야, 너 네가 어려서 목에 걸고 있던 그 목걸이, 거기에 네 이름이 이니셜이 적혀있지 않았니? 제 목걸이를 어떻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뒷골이 송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있었거든요. 어린애들이 끼는 금목걸이였고 그 목걸이에 제 이름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제가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 맡겨질 때는 지금보다 더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모님 이름도 집도 과거 기억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제 신상을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는 건 딱 하나, 제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혜야, 일단 집에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면 내가 왜 이러는지 자연히 너도 알게 될 거야. 저를 보며 오열을 터뜨리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느낌으로 회장님을 따라 그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너무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더랍니다. 저택 거실에요. 웬 여자분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흡사 저라고 착각이 들 만큼 저와 붕어빵처럼 똑같은 겁니다. 아니, 저 사진은 완전히 지식 판박이잖아? 같이 도배일을 하러 갔던 사장님까지 화들짝 놀라서 제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볼 정도였으니까요. 지혜야,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니? 누구시길래 저와 이렇게 똑같은 거죠? 지혜야, 이 사진 속 여자가 옛날에 돌아가신 너희 엄마잖아. 그런 말을 하며 제 손을 꼭 잡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야 옛날부터 네 엄마 사고로 잃고 기억도 지워지고 실어증을 알았는데 여전히 말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구나. 가엾고 불쌍한 내 딸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회장님 앞에서 저는 도저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름진 회장님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저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꿈에 나타나곤 하던 아저씨의 얼굴, 그 아저씨가 나이가 든다면 딱 회장님의 얼굴과 같을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아차리게 된 거였습니다. 제 꿈에 나타나는 아저씨의 콧등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름진 얼굴의 그 회장님 얼굴의 콧등에도 똑같은 모양의 작은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회장님, 아가씨 방을 보여드리는 게 어떻겠어요? 아가씨가 방을 보시면 뭔가 기억이 나실 것도 같은데요. 그런 말을 하며 회장님의 눈치를 살피는 가정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 그 생각을 왜 못했나 모르겠네. 제이야, 너 어릴 때 쓰던 방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단다. 가서 한번 보겠니? 제 손을 끌고 갑자기 저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회장님이었습니다. 2층에 도착해서 방문 하나를 여는데 저는 그 방의 풍경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며 제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유, 아가씨, 괜찮으세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다는 듯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괜찮아요. 이 방, 제가 꿈에서 매일 보던 그 방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그만.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방을 보는데 오해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이상할 정도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심한 감기에 시달리거나 할 때면 꼭 제 꿈에 나타나는 방의 풍경이 있었죠. 그 방은 전형적인 여자아이의 예쁘고 고급스러운 공주님 방이었습니다. 커튼이 쳐진 침대와 서랍장 가득한 인형과 장난감, 그리고 그 방에서 가장 이채로운 풍경은 어린아이 방임에도 이젤과 화구가 가득했단 것이었죠. 그런데 회장님 손을 잡고 도착한 그 방에 제가 늘 꿈에서 봤던 똑같은 이젤과 화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화구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스케치북 하나를 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어린 시절 자주 그렸던 그림들이 한가득이더라고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고아원에 있으면서도 저는 줄창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풍차며 동물원을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런 익숙한 그림들이 그 스케치북에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그린 그림들인데 어떡해. 제이야, 네가 아빠 딸지가 확실한 것 같아. 너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40년 가까이 네 방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 아유, 아가씨. 아가씨는 아주 옛날에 이 댁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가씨를 놀이공원에서 계획적으로 버려두는 바람에 미아가 되었어요. 제가 미아였다고요? 그래요. 나쁜 가정부는 애 진작에 그만뒀고 교도소 신세를 졌고요. 들을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 말투성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고아원 원장님께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너는 네 이름 석자 말고는 기억하고 있는 게 없었어. 처음 올 때부터요? 그래. 그리고 애초에 널 발견한 건 교통사고 현장에서였어. 네가 급하게 달려가다가 횡단보도를 그냥 건넜고 접촉사고가 나서 네가 병원에 실려갔으니까 퇴원할 때까지 널 찾으러 오는 보호자가 없었고 그때 머리를 다친 저는 수술까지 받았는데 원장님은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잃은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더듬거리는 말로 다 전달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회장님이었어요. 아마 그때 놀이공원에 버려지고 나름 보호자를 찾겠다고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던 것 같구나. 그리고 그 사고가 아니더라도 넌 어려서부터 실어증과 기억상실증에 시달렸어. 제가요? 왜요? 지인이 엄마가
네가 3살 되던 해 교통사고를 당해 명을 달리하셨다. 그런데 하필 사고가 나던 차량 안에 네가 같이 타 있었어. 네 엄마는 너를 구한다고 너를 품에 끌어안고 불에 타는 차량 안에서 1시간을 넘게 있었지. 그날 사고로 원래 말씀도 제잘제잘 잘하시던 아가씨가 말도 안 하고 엄마도 기억 못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지희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일단 필요한 절차부터 밟아보자. 제가 자꾸 회장님이나 가정부 아주머니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눈치를 보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회장님이었어요. 그날 도배일을 하러 간 제 손을 잡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한 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도배를 해야 하는데요. 예, 사장님.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 오늘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일당의 10배를 드릴 테니 도배는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와 제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 도배 때문에 검사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회장님의 그 말에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500평 대저택에 도배일을 하러 갔다가 회장님의 손을 잡고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갔더랍니다. 며칠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 반백의 회장님은 제 친아버지가 맞았어요. 우리 딸 지희가 맞았어. 아빠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믿기지가 않아요. 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도 모르겠니?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라 검사를 했다만 난 사실 너를 보자마자 내 딸 지희라는 걸 직감했단다. 저는 회장님, 아니 아빠를 덥석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저는 왜 과거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말했잖니. 네가 네 엄마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 사고 현장의 충격으로 어린 네가 기억도 잃고 실어증에 걸렸다고. 아빠 손을 잡고 다시 아빠가 사는 대저택에 들어가서 제가 어릴 때 쓰던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끊어졌던 필름이 이어지듯 불현듯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더라고요. 방 안에서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기억,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빠가 좋아하시던 기억, 침대를 장식한 캐노피 커튼을 보는데 문득 그걸 직접 달아주시던 아빠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아빠, 침대에 저 캐노피 커튼, 아빠가 달아주신 거 맞죠? 그래, 맞아. 네 엄마가 너에게 공주님 침대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서 아빠가 침대에 저 커튼을 직접 달았다. 지희야, 네가 하나둘 기억을 찾나 보구나. 이 방에 자꾸 내 꿈속에 나왔었어요. 저는 제가 지내던 방인 줄 모르고 그냥 제가 이런 방을 가졌으면 해서 자꾸 그런 꿈을 꾸는 줄로만 알았고요. 그 옛날에 그 모든 가정부를 들이지만 않았어도 너와 이렇게 수십 년 생이별을 하지 않는 건데 미안하다 지혜야. 그런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는 아빠였습니다. 아빠, 그럼 저를 놀이공원에 버렸다는 가정부는 왜 그런 짓을 벌인 거예요?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현재 가정부 아주머니가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회장님을 넘본 거예요. 네? 그 가정부가 애 딸린 이혼녀였는데
되도 않게 아가씨만 없으면 회장님을 자신이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고요. 처음에는 그 가정부가 놀이공원에 다녀온 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아주 생쇼를 하듯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가씨를 그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전목마 타기로 하고 줄을 서다가 아가씨가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에 아가씨가 사라졌어요. 그런 걸 사러 가면서 왜 애를 혼자 뒀어요? 아가씨가 다리가 아프다고 벤치에 앉아 좀 쉬고 싶다고 하셔서요. 경찰이 동원되고 한 달 넘게 저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분이 퇴근을 하다가 그 못된 가정부가 묘령의 남자를 만나는 걸 우연히 목격했다고요. 왜 약속한 돈을 안 주냐고? 어? 네가 제대로 일만 처리했어도 경찰 동원돼서 애를 찾고 난리칠 일 없었잖아. 애가 사라졌고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원하던 거 아니야? 목소리 못 낮추니? 지금 어딜 찾아와서 행패야? 네가 한 짓거리 싹 다 까발리기 전에 약속한 돈이나 내놔, 이씨. 일도 똑바로 못 해놓고 돈은 돈대로 달라는 거니? 나머지 돈 끝까지 못 주겠다 이거냐? 못 주겠다면 뭐 네가 어쩔 건데? 네가 까발리면 내가 나만 죽을 것 같니? 넌 어떤데? 너도 내가 사주해서 내가 시킨 대로 일하려고 했던 거 내가 불어버리면 유괴범 공범되는 거 몰라? 그 얘기를 골목 어귀에서 엿들은 운전기사는 그날 당장 경찰에 그두로 신고했고 저희 아빠에게도 이실직고를 했던 거죠. 되도 않은 범죄를 꾸민 그 두 사람은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저를 찾지 못했던 아빠는 상심과 절망이 어마어마했다고요. 너를 찾아 전국 팔도 고아원이며 웬만한 곳들은 다 찾아다녔는데 도저히 너를 찾을 수가 없었단다. 제가요, 한 7살쯤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 양부모님이 저를 3년 만에 다시 파양했어요. 아빠가 저를 끝내 찾지 못했던 건 아마 그런 시기가 맞물려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 더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며 서럽게 사는 동안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미안하구나, 지혜야. 아니에요, 아빠.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셨잖아요. 그런데 넌 아이도 있는데 여태 혼자 살았어? 결혼도 안 하고? 저는 아빠에게 저의 지난 인생 여정을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렸어요. 애딸린 남자 결혼을 했고 그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잘 살았지만 남편이 명을 달리하는 순간 의붓아들에게 내쫓김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아빠는 길길이 날뛰며 노발대발하셨죠. 뭐라고? 20년 넘게 친아들처럼 키워놨더니 너를 그딴 식으로 헌시장 취급했단 말이야? 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아빠. 그 배은망덕한 의붓아들이란 녀석은 뭐해 먹고 사는 놈이야? 명철이요? 그 자식 이름이 명철이니? 네, 아빠. 청소 용역업체 운영해요. 남편이 하던 일이라서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평생 방역업체 운영하며 먹고 산 사람인데 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녀석
아주 혼쭐을 내주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어금니를 꽉 무는 아빠였어요. 저는 설마 화가 나서 하는 말씀이겠지 했는데 진짜로 저를 버린 의붓아들을 따끔하게 혼내줄 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아빠가요. 평생 하신 일이 방역업체 관련 사업인지라 업계 인맥이 상당했고 인망도 높은 분이셨습니다. 존경받는 사업가로 업계에서 명망이 높았는데 아빠는 그런 평생의 인맥을 이용해서 의붓아들 명철이가 하는 일에 수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겁니다. 살아생전 저희 남편이요.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했는데 규모가 꽤 컸습니다. 회사나 관공서 같은 건물의 청소를 수주받아 계약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그런 계약들을 모조리 막아버리신 아빠였어요. 그리고 명철이가 20년 넘게 친아들처럼 저를 키워준 말더듬이 새엄마를 매몰차게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소문까지 내버려서 완전히 업계 사람들에게 인간 말종 취급을 받게 된 명철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와의 기적적인 상봉 이후 아빠가 사시는 대저택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때 쓰던 방을 싹 개조해서 성인인 제가 쓰기 편하도록 멋지게 방을 꾸며주셨죠. 대저택이라 남아도는 방이 많았고 방 하나는 제가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작업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힘든 도배 일과 페인트 일을 그만두고 저는 하루 종일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리며 사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였어요. 지희야, 너 고아원에서 지내다 보니 학교는 제대로 다녔니?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장하다. 너 어려서부터 그저 스케치북만 들고 살던 애인데 지금이라도 미술대학 입시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니? 저 역시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고 젊어서부터 대학생들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그런 제안을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입시 공부와 미술 실기를 같이 준비하면서 늦가기 대학생이 되려고 불철주야 노력했어요. 낮에 집으로 과외 선생님이 오셔서 공부를 끝내고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방문을 두들기더군요. 아가씨, 손님 한 명이 찾아왔어요. 손님이요? 누군데요?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를 찾아온 손님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의붓아들 명철이었던 겁니다. 아니지, 명철이 네가 여길 어떻게... 엄마, 죄송해요. 늦었지만 엄마께 용서를 빌려고 찾아왔어요. 저를 내쫓을 때만 해도 새엄마 소리를 하던 녀석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엄마 소리를 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명철이었습니다. 너 내가 여기 사는 건 어찌 알았니? 업계 사람들에게 퇴출되다시피 하고 의기소침해 있다가 아시는 사장님 한 분이 엄마 소식을 전해주셔서요. 그랬구나.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 친아버지께서 엄청 대단한 회장님이시고 그분이 아주 저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다는 말 다 듣고 왔어요. 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저희 아빠가 제 작업실로 들어오시더군요. 자네가 박명철인가? 안녕하세요, 회장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희 아빠를 보고 식은땀까지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명철이었어요. 우리 딸에게 무슨 볼일이 남았다고?
집까지 찾아와서 소란이야.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발 저에게 노여움 좀 풀어주세요. 저에게 무릎을 꿇었던 명철이는 이번에는 저희 아빠를 향해 석고대죄를 하더라고요. 그런 명철이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시는 아빠였습니다. 듣기론 우리 딸이 자네를 평생 친아들처럼 키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쫓은 이유가 뭐야? 입이 100개라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말밖에는요. 이미 지나내리고 난 내 불찰로 인해 잃어버린 내 딸이 그런 수모까지 겪었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게. 회장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제 처가 이간질하는 것에 제가 놀아나서 그랬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계모를 거두어서 뭐 좋을 게 있냐고. 새엄마가 저희 돌아가신 아빠 재산 탐낼 거라고 자꾸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성을 잠시 잃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뭐 그리 대단한 자산가 집안이었다고 그런 소리를 내. 그리고 우리 지희가 그쪽 아버지와 결혼해서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20년을 살았는데 배우자로서 권리 내세우는 게 뭐가 이상해서. 제가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전처의 뻔한 이간질을 그때는 간파하지 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용서는 나한테 빌 게 아니라 우리 딸한테 빌게나. 그런 모멸적인 배반을 당하면서 혹사당하고 고생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 딸 지희니까.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와이프가 그런 식으로 절 조종하지 않았으면 제가 엄마 내쫓지 않았을 거예요.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너, 니처랑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자꾸 며느리를 나쁘게 말하는 명철이가 좀 이상해 보여서 그런 질문을 했더랍니다. 원래 아들내외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금슬 좋다고 말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바람나서 집 나가버린 지 오래예요, 엄마. 예금 통장이니 주식이니 다 들고 가버렸고 집담보로 대출까지 풀로 받아놔서 저 정말 알거지 신세나 다름없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아이처럼 서럽게 엉엉 우는 명철이었습니다. 악한 끝은 없다는 옛말이 있다더니 평생 저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신 엄마를 제가 그런 식으로 버리고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지 싶어요, 엄마.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더니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오는 의붓아들이었습니다. 어깨까지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명철이를 보고 있자니 문득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요. 살아생전 아이 교육에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그 사람 집안 가풍이 그래나서 딸도 아니고 아들 녀석은 더 엄하게 훈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소한 잘못을 해서 아빠에게 혼이 나고 저에게 와서 엉엉 우는 때가 많은 명철이었죠. 어린 명철이가 지 아빠에게 혼이 나서 울 때마다 제가 녀석을 안아주며 달래주곤 했고요. 지금은 비록 다 큰 성인이었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그만 울어, 명철아. 엄마,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나는 너 다 용서했다. 그리고 아빠, 우리 명철이 이제 그만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지은이가 그렇게 말하니 나 별 수 있겠니? 회장님, 그럼 저 수주 끊어버린 거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 못 들었어요. 그쪽을 이제 그만 봐주라고 하지 않았소.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그런 말을 하면서 몇 번이나 폴더 인사를 하는 명철이었어요. 저의 부탁으로 아빠는 다시 명철이네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물꼬를 트워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명철이의 처가 하도 사고를 치고 도망갔던 바람에 명철이의 사업은 예전만큼 제대로 잘 풀리지 못했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저를 찾아온 명철이었어요. 명철아, 무슨 일이야? 엄마, 그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나는. 하긴 엄마 늦가게 대학생 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아니야. 이 나이에 대학 간 게 무슨 축하까지 받을 일이니?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엄마, 저는 잘 못 지내요. 못 지낸다니? 아니, 왜? 일도 다시 시작하게 해주었는데.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요. 선정이가 제 명의로 대출을 엄청 받아놓고 잠적해버려서 그거 막느라 사업까지 망하게 생겼어요. 선정이가 뭐 한다고 빚을 그리 많이 졌어? 그 여자 바람났어요, 엄마. 우리 청소 용역업체 직원 한 명이랑 완전 눈이 맞아서 제 돈만 다 챙기고 야반도주 해버린 거예요. 저를 집에서 내쫓는데 일조를 했던 며느리가 그런 식의 배신을 때렸다는 말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명철이와 연애도 길게 했던 아이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이도 좋았던 아이들이기에 좀처럼 믿기지 않은 이야기였죠. 너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니? 안 그래도 저 사업 접고 아무 다른 일이나 하려고요. 일자리는 구했어? 아니요. 닥치는 대로 알아는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아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저 엄마 아버지께 부탁해서 저 일자리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아빠에게? 네, 듣기론 회장님께서 방역업체 대표시라고. 아직도 업계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들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저 이런 부탁 참 염치 없지만 엄마 아니면 부탁드릴 사람이 없어서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 사업 망하고 지금 빚만 잔뜩 지게 생겼는데 제가 뭐 이 일 저 일 따지겠어요. 허드렛 일도 좋고 막일도 좋아요. 아무 일자리나 하나 부탁만 드릴게요, 엄마.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애걸하듯 부탁하는 명철이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빠에게 부탁을 드렸고 아빠는 아는 회장님을 통해서 일자리 하나를 주선해 주신 모양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소문을 듣자 하니 허드렛 일이고 자빌이나 마찬가지인 일이었지만 불만을 품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명철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작업실로 저를 찾아온 명철이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감사 인사 겸 안부 인사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잘 지냈니? 명철아? 일 소개해 주신 덕분에 먹고는 살아요, 엄마. 이거 다음 주면 엄마 생신인데 선물 하나 사왔어요. 봄이라고 제 스카프 하나를 생일 선물로 사온 명철이었습니다. 요즘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선물까지 사왔니? 엄마는 평생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엄마께 아들돌이를 못했잖아요. 명철아,
다 지난 일이고 엄마는 다 잊어버렸어. 엄마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한테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저 다 알아요. 부모는 자식 허물을 덮는 게 인지상정이야. 나 역시 그러하고. 엄마는 옛날도 지금도 마음씨가 천사세요. 저를 다시 용서해주고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그런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명철이었어요. 앞으로는 또 도리에 어긋나는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여자를 만나도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고, 응? 엄마 말씀 명심할게요. 저 역시 부디 의붓아들 명철이가 나쁜 깸에 빠지거나 방황하지 않고 앞으로는 잘 살아나가길 바랄 뿐이었죠. 저는 뒤늦게 시작한 대학 생활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동기 학생들은 모두 제 자식뻘이라고 해도 될 만큼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나이를 떠나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제대로 그림 공부를 하고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희 씨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그림에 원숭미가 있어? 지금 개인전을 열어도 손색 없을 정도인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교수님. 아니긴. 같은 학번 친구들 중에 군계 일학이라고 아주 소문이 쫙 났던데. 이렇게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여태 뭐 했나 그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응원도 아니고 입에 발린 칭찬도 아니야. 지희 씨는 진짜 괜찮은 화가가 될 확실한 제목이라는 느낌이 온다고. 내 안목을 믿어봐. 이래봬도 미술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친 지 올해 횟수로 30년 넘어가니까. 교수님과 동기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으며 대학 생활을 하는 저였습니다. 한동안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사느라 붓을 놓은 지 오래였는데 아직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바로 작업실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지희야, 저녁도 거르고 작업하니? 오늘 점심을 늦게 먹어서요, 아빠. 어려서부터 스케치북만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더니 여전하구나, 우리 지희는. 아낌없이 저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무슨 딸내미가 아빠에게 그런 인사치레를 하니? 부모가 자식 하는 일 지원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아빠도 그래. 나 요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밤중에 감사기도 드린단다. 감사기도요? 그래. 살아생전 우리 딸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기적처럼 너를 만나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런 말씀을 하시며 글썽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아빠였어요. 아빠, 저도 아빠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저한테는 엄마도 아빠도 안 계신 줄 알고 살았거든요. 네 엄마가 살아서 내가 이렇게 대학 다니고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찌된 게 제이 너는 나이를 먹을수록 네 엄마 반박이구나. 애잔한 눈으로 저를 보시는 아빠를 저는 꼭 안아드렸습니다.
저희 엄마가요. 원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신 미술학도셨다고 합니다. 아빠와 이룬 결혼을 하면서 꿈을 접으셨지만 미술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분이셨다고요. 너와 결혼하고 너를 낳고 뭐 그러면서 네 엄마가 붓을 놓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미안하다. 아빠는 엄마가 아빠와의 결혼으로 꿈을 접으셨기에 그게 여태 미안하다고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얼마 전 엄마의 기일에 창고에서 박스를 하나 꺼내오신 아빠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 너희 엄마 쓰시던 화구들이란다. 그리고 이건 아빠가 건네주신 건 엄마가 쓰시던 손때 묻은 화구들과 두툼한 스케치북 한 권이었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뭐예요? 그거 너에게 예전부터 꼭 보여주려던 거다. 엄마가 지인 너를 임신했을 때 대교 일기처럼 쓴 그림 일기다. 저희 엄마가요. 몸이 약하고 입덧이 심하신 바람에 저를 임신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컨디션이셨다고 합니다. 제대로 작업은 못하셨지만 크지 않은 스케치북에 태교일기를 그림일기처럼 그려놓으신 스케치북이었어요. 지인 너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찌 보면 네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겠구나. 아빠 말씀을 듣고 나서 엄마의 그 오래된 태교 그림 일기 스케치북을 보는데 마음이 시큰하더군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들을 그리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먹먹해져 왔어요. 엄마의 그 태교 그림 일기 스케치북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술관의 그 어떤 명작 작품보다 엄마의 손때 묻은 그 스케치북은 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더라고요.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꿈에서 봤던 엄마의 모습은 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또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활짝 웃는 인자한 얼굴의 아줌마셨죠. 아빠와 제외하고 옛날 앨범에서 엄마 사진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나이를 먹어가며 엄마 얼굴을 점점 더 닮아가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기억에도 거의 없는 엄마인데도 왜 이렇게도 그리운 건지. 엄마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움과 갈급이 저에게 평생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남긴 그 스케치북을 보면서 저의 그런 마음의 구멍이 조금 메꿔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그림일기로 태교일기를 스케치북에 남기셨는데 사실 몇 마디 문장이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태교일기라고 하기도 애매한 글귀들이 많았습니다. 봄날의 아지랑이와 갑 봉우리를 틔우기 시작한 꽃망울들을 추상화처럼 그려놓으시곤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오늘의 봄 풍경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놓으셨거든요. 해질녘의 노을 색감을 스케치북 한 장 가득 물들이듯 해놓으시곤 우리 딸이 이런 빛깔을 닮은 행복을 자주 느꼈으면 이런 문장을 적어 놓으시기도 했죠.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도 저는 엄마의 그런 표현들이 쉽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요,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노을이 깔리는 해질녘입니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사색적인 따뜻함으로 세상에 물드는 그 즈음의 시간을 저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젖어들 듯 온 세상이 붉은색으로 복잡한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아름다운데 그런 복잡 미묘한 매력의 행복을 제가 자주 느꼈으면 한다는 엄마의 그 말을 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엄마와 제대로 대화한 기억이 없는 저였는데 엄마의 그 오래된 스케치북을 들춰보며 엄마와 밀린 수십 년어치의 대화를 나눈 기분이 들었더랍니다. 엄마의 스케치북을 보며 저는 붓이 이끄는 대로 많은 그림들을 그려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작업한 작품 한 점을 국전에 출품했는데 운 좋게 수상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술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저의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엄마와의 대화였습니다.
지극히 사적이고 어찌 보면 제 잃어버린 유년의 기억과 조각들을 찾아가는 여정 같은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전시회의 반응이 좋았답니다. 제가 딱히 스펙이 화려한 작가도 아니었고 40 넘은 나이에 뒤늦게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정규 미술교육 역시 남들보다 한참 늦게 받은 케이스라 첫 전시회에 대한 반응은 사뭇 고무적인 것이었죠. 작가님의 어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전시회 제목이 엄마와의 대화가 되었나요? 제가 뒤늦게 저희 엄마의 태교 그림 일기 스케치북을 보게 됐거든요. 그럼 이번 전시회에 걸린 작품들의 원천은 작가님 어머님의 태교 그림 일기였나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었는데 그 기억에 없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항상 목이 말랐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은 사람이 저희 엄마라는 사람이었고요. 오, 그 그림 일기를 보시면서 그런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 보네요. 작품들을 보니까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엄마가 오래전에 남기신 그 스케치북을 보면서 저 혼자 먼 곳에 계신 엄마와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아마 계실까요? 엄마의 태교 그림 일기 스케치북을 보며 작업해 나가면서 저는 작은 기적 하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말더듬이 증세가 사라진 거였어요. 아빠와 한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는 아빠의 지원으로 언어 치료와 정신과 상담 치료를 함께 받았는데 아마 그 치료 덕분일 수도 있겠죠. 지희 씨가 오래전 돌아가신 엄마의 스케치북을 통해 많은 심리 치료가 되신 것 같아요. 많은 말들이 구구절절 적힌 스케치북은 아니었지만 그 스케치북을 통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희 씨의 해리성 기억장애와 트라우마에 의한 말더듬이 증세를 완화시킨 것 같네요. 미술 치료를 보러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희 씨는 엄마가 남기신 스케치북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엄마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심리 치료를 경험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말에 저 역시 수긍이 갔습니다. 엄마와 저는 같은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저는 전시회 준비를 하는 내내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교통사고가 나던 날 1시간 넘게 불타는 자동차 안에서 저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는 엄마. 그 뜨거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저라는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참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도 알지만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여태 혼자이신 아빠도 덜 외로우셨을 거고 제가 화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또 뛸 듯이 기뻐해 주셨을 엄마셨을 텐데요.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치면서 더욱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밀려오는 저였습니다. 작품들을 천천히 돌아보는 아빠의 표정에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깔려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빠, 제가 그린 그림들 마음에 드세요? 제이야, 넌 엄마 그림을 그 스케치북 말고는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네 엄마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그렸니? 그렇게 많이 비슷한가요? 화풍이나 터치가 비슷한 게 아니라 뭔가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림의 느낌이 아주 비슷하구나. 담겨있는 그릇이 달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같은 느낌이랄까?
무전여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나 봐요, 아빠. 그러게 말이야. 지인이가 엄마 딸이 확실한 것 같다. 자랑스러운 내 딸.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아빠.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께요. 제 손을 꼭 잡고 전시의 그림을 둘러보는 아빠의 표정에 뿌듯함과 행복, 그리고 회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요? 저 먼 하늘나라에서 아빠와 저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지 참 궁금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전시회의 제 그림들 잘 보셨어요? 엄마를 닮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저인데 기적처럼 아빠를 다시 만나 이 생에서는 못 이룰 것 같았던 화가의 꿈도 이루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언제나 지켜보고 도와주시는 엄마의 응원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그립고 사랑합니다. 이제 아빠 곁에는 제가 있으니까 저와 아빠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